자, 안녕하세요. 운동역학의 이성렬입니다. 2026년 2급 생활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대비 핵심 특강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운동역학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에 해부학적인 내용까지 배웠는데 여러분 잘 복습하셨나요? 좀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내용 하나하나 그래도 좀 잘 보셔서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에 큰 좀 도움이 되셨으면, 고득점 향상에 좀 되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체 역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체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과 질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은 한 어떤 파트로서 체중과 질량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런 파트로서 나오기보다는 한 지문으로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조금씩은 그래도 개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중, 또 다른 말로 무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체중과 무게,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어떤 체중과 무게라고 하면은 체중계에서 저울에 스프링을 눌러 압축된 정도를 수량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체중계 위에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숫자를 우리가 이 체중과 무게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운동역학, 물리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역학적인 의미를 가지는지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역학적인 의미에서의 체중은 지구가 신체를 끌어당긴 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중력이 지구를 당기는 어떤 신체의 인력이고, 그것을 마치 수량화해서 표현한 것이 뭐다? 체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체중과 무게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단위는 뉴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라는 것은 일단 물리학을 나누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벡터와 또 반대되는 의미가 바로 스칼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결국 이 체중과 무게는 지구가 얼마나 나를 끌어당기는 힘을 수량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단위가 반드시 존재하죠. 수치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단위를 우리가 뉴턴이라고 이와 같이 N, 대문자 N으로서 표현을 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중과 무게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체중과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의 단위가 뉴턴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량이에요. 질량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매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질이나 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떠한 물체가 물질을 가지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고요. 결국 질량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질량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한 물체가 질량을 가진다고 했을 때 다른 물체를 서로 당길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구, 태양계에서 태양이 가장 큰 행성이라고 봤을 때 그 태양계에 의해서 우리 지구가 끌어당겨지고 있는 것이고, 그 끌어당기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구에 자전을 한다는 어떤 천문학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까지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너무 많은 어떤 내용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만 딱 알도록 하고, 문제는 이 질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 고유한 어떤 하나의 성질, 물질이나 물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나타나는 어떤 숫자의 크기들,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제 체중계가 제가 위에 올라가게 되면 나타나는 숫자가 있고, 그 위에 단위가 킬로그램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질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보았던 무게,
그 다음에 체중 이란 내용들이 물리학에서는 뭘로 쓰이게 된다? 질량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는 킬로그램의 부분들을 쓴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크기만 있는 뭐다? 스칼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체중과 무게는 뭐였죠? 체중 같은 경우와 무게 같은 경우는 벡터의 성질, 앞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질량 같은 경우는 단순히 크기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스칼라와 벡터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스칼라량부터 살펴볼게요. 스칼라량이라는 것은 숫자로 표시되는 크기에 단위만을 붙여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스칼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의 말은 바로 크기입니다. 크기. 아까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질량이라는 것이 스칼라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스칼라는 것은 단순히 크기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스칼라의 어떤 부분들은 바로 길이, 질량, 시간, 뭐 사람의 명, 속력 등이 바로 이 스칼라에 해당되는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 물리학을 구분하는 부분이에요. 뒤에 나오는 벡터와 스칼라는 얘가 크기만을 가졌는지 아니면 크기와 방향성을 같이 가졌는지에 따라서 얘는 스칼라의 성질을 가졌구나, 그 다음에 얘는 이 물리량은 벡터량의 어떤 벡터의 성질을 가졌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벡터량은 앞에 스칼라량 같은 경우는 단순히 크기만을 가진 반면에 벡터 같은 경우는 크기뿐만 아니고 뭐를 같이 가진다? 방향의 특성을 함께 가지는 것이 바로 벡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체중과 무게가 대표적인 어떤 벡터의 성질을 가졌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단위가 뭐였죠? 뉴턴이었죠. 뉴턴의 단위가 바로 이게 어떤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 힘이라는 것들도 결국 뭐냐? 벡터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속도, 가속도, 각속도, 각가속도, 이 속도들도 뭐다? 결국 이 물리량들도 벡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변이, 그다음에 각변이, 예,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벡터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와 스칼라가 있다 가정을 했을 때, 벡터, 스칼라라고 했을 때 얘는 벡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크기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크기와 뭐죠? 방향을 같이 가지는 거고, 단순히 스칼라 같은 경우는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을 바로 우리가 스칼라로 구분하고, 반대로 방향성까지 포함하고 그 포함하는 물리량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벡터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물리량들이 있어요. 여기 잠깐 언급이 됐지만 예시로 뭐 길이나 질량, 힘이나 속도, 변이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얘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벡터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얘가 스칼라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도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얘가 벡터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얘는 크기와 방향성이 있겠구나. 얘는 스칼라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크기만을 가졌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위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에 있어서 그 차이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성적 분석 같은 경우는 지도자의 어떤 관찰,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했나? 직관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정량적 분석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숫자가 1차적으로 있어야 하고, 숫자가 있어야 하고, 하나 더, 이 숫자를 어떤 숫자인지를 표시를 해줘야 하는 뭐가 있어야 한다? 바로 단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를 다 표현하니까 몸무게, 무게를 표현하는, 또 우리는 물리량으로서 질량을 표현하는 단위의 어떤 형태, 종류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킬로그램도 있고 파운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킬로그램의 종류에도 그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톤도 있죠. 그 다음에 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웨이트,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물리량에서는 이거를 각각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MKS, 각각 미터, 킬로그램, 세크의 앞글자를 따서 MKS 단위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물리량은 이 MKS 단위계로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아무리 얘가 어떤 뭐 파운드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뭐 야드, 거리가 야드로 표시되어 있다 한들, 국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용어는 뭘로 표시를 해야 한다? 바로 미터,
킬로그램, 세크, 바로 MKS 단위계로 표현을 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KS 단위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위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더 얘기하자면 물리량에 있어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그러니까 단위계의 형태가 바로 MKS 단위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단위계의 길이는 미터, 길이는 미터를 쓰게 되고,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를 쓰게 되고, 각각의 앞글자 미터, 킬로그램, 초의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런다? MKS 단위계라고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에 대한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스칼라와 벡터, 그리고 그 스칼라와 벡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체중, 무게, 그 질량, 이 두 가지의 구분들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게중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에 대해서 볼 텐데, 기출의 빈도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교재를 썼다고 했을 때 2024년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기출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보면은 내용 자체가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중요하고, 어찌 보면 운동역학의 어떤 현장에서 운동역학을 쓸 때 많이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출제위원들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자, 인체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들 살펴볼 텐데, 인체의 무게중심을 영어로서 어떻게 표현하게 되면 COM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각각 센터 오브 매스는 우리가 질량이라는 거 앞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중앙의 어떤 질량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결국 인체 무게의 중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됐고, 인체의 중력은 무게의 중심에 집중되며 그 다음에 모든 질량이나 중량이 한 점에 집중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뭐 가깝게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선이 있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에 무게중심은 이 정도 가운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면은 약 꼭지점에 선을 쭉쭉 이었을 때 서로 겹쳐지는 이 부분이 무게중심. 네모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네모를 했을 때 각각 꼭지점에 이런 식으로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이 부분을 무게중심이라고 할 거고, 이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에 존재를 하여 당연히 우리 사람도 물리적으로 봤을 때 물체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번에 보게 되면은 지구의 무게중심은 지구의 중력은 무게중심에 집중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게 인체의 중심은 모든 질량이나 중량이 한 점에 집중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물체에는 모든 것들이 무게중심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라는 것은 형태가 변하지가 않아요. 물체라는 것은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데, 우리 사람은 뭐냐면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체 유연성과 변하기 쉬운 내부 구조, 이거를 좀 더 약간 뭔가요, 좀 약간 배운 말로 좀 표현하게 되면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우리 사람은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무게중심을 찾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무게중심의 위치는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각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세와 어떤 동작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무게중심의 위치는 계속해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고정되지 않고 그 내가 취하고 있는 자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무게중심의 위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게의 중심은 팔을 옆에 대고 똑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대부분의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배꼽보다 1인치 위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배꼽보다 1인치 정도 위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무게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조건이 뭐다? 가만히 팔을 옆에 대고 똑바로 서 있는 자세.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차렷 자세. 차렷 자세에서는 우리 무게중심의 위치가 배꼽보다 1인치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무게중심의 어떤 일반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성 같은 경우는 배꼽보다 약간 낮은 지점에 위치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일단 해주고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상체 위주의 어떤 질량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하체 위주의 질량의 분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무게중심의 위치가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낮다는 것이 바로 이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바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무게중심이 남성에 비해 어떻게 됐다?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체보다는 하체에 많은 질량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래서 많은 하체 중심이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종으로 좀 구분하게 되면은 동양인보다는 서양인보다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흑인 어떤 인종들 보게 되면 높은 위치로 점프를 하게 되죠.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근육의 탄성과 탄력에 의해서 그런 어떤 높은 점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신체적인 어떤 구조의 부분들, 몸통은 별로 길지가 않고 다리가 긴 구조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이 높은 형태로서 점프를 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은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이 좀 더 낮다는 것을 바로 이 글에서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의 무게중심은 성인에 비해 어떻게 됐다? 높은 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가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약간 공부를 방금 좀 약간 잘 이해를 하셨다면은 좀 드신 생각이 질량의 분포에 따라서 무게중심의 위치가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생아나 그 다음에 갓난아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들 같은 경우는 뭐가 아직 덜 되어 있어요? 바로 발육발달이 아직은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인만큼. 그러면은 보통 어디에 질량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맞아요. 머리 쪽에 많이 질량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일반적인 성인과 비교했을 때 더 높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가누고 서 있는 것이 발육발달적인 측면에서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한 발 한 발을 걷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 신생아, 그러니까 아기와 일반 성인과 비교했을 때 질량의 분포에 따라서 질량의 분포에 의해서 성인보다는 어떤 아기의 어떤 질량 분포가 머리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더 높다. 결국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질량의 분포에 따라서 무게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하고 이번에 인체의 무게중심의 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유기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뭐다? 유기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인체의 무게중심이 일반적인 어떤 물체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물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와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인체의 어떤 질량이 어떻게 된다? 재분배된다. 우리가 질량이 어떻게 재분배되고, 그 순간적으로 질량이 좀 재분배될 수가 있고, 또는 아기처럼 질량이라는 것이 머리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가 커가면 커갈수록, 발육발달이 돼가면 돼갈수록 질량의 분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무게중심의 변화는 좀 크게 봤을 때, 미시적인 관점이나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나 많은 질량의 어떤 분포나 이동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바벨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있을 때보다 머리 위로 올렸을 때 나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높게 형성되는 것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위치가 상체 쪽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 역도 선수들이 어떤 용상 경기나 인상 경기를 하게 됐을 때 머리 위로 어떤 바벨을 머리 위에 들어 올리지만 갑자기 머리 위로 다 올렸다고 생각하고 정지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 정지된 상태에서 어이없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어이없게 갑자기 바벨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 경우는 뭐 그러냐면 내가 머리 위로 올렸어도 갑자기 무게중심이 높아지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중심이 흔들려서 떨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떤 중심을 잘 유지하는 것이 역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무게중심이 바벨에 의해 가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이 높아진 것,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불안전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대방한테 뭐 격투기를 할 때 태클을 방어한다 했을 때 높게 서 있으면 안 되죠. 무릎을 굽히거나 자세를 낮춰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무게중심을 낮춤으로 해가지고 안정성을 높이는 하나의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게중심의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 사람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에 대한 위치가 계속해서 변하게 된다. 어떤 자세와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무게중심에 대한 형태가 계속해서 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무게중심의 이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야 할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무게중심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의 특성, 지금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토크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뭐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토크라는 것은 회전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게중심은 토크의 합이 0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운동의 어떤 형태를 봤을 때 앞에서 봤지, 병진 운동, 각운동, 그 다음에 복합운동 했을 때 결국 회전운동에 통해 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토크의 합, 결국 내가 회전하려는 성질을 딱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게중심의 합이 0인 지점이 바로 첫 번째 무게중심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무게중심은 인체를 벗어나서 위치할 수 있다. 이거 시험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사실은 몸 안쪽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무게중심은 계속해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과거에는, 지금은 멀리뛰기, 올림픽의 육상 종목에서 높이뛰기의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에는 다 가위체경의 형태를 띄었대요. 그러니까 몸이 꼿꼿한 상태에서 한 발을 뛰어넘는 어떤 허들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의 대표적인 어떤 높이뛰기의 형태였지만, 포스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배면뛰기, 배를 위로 올려놓고 갑자기 뛰는 어떤 방식을 취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세를 보고 되게 흉물스럽다 하면서 비웃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람들이 후면뛰기, 그러니까 배면뛰기를 하고 있고, 그 배면뛰기가 무게중심을 최대한 높게 만드는 자세, 말 그대로 몸 바깥에 위치시키는 어떤 높이뛰기 자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얘기를 돌아와서 무게중심에는 인체를 벗어나서 위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보게 되면은 무게중심의 위치는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를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내 무게중심은 달라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가만히 차를 타고 있는 자세에서 무릎을 굽혀서 아래로 내려가는 자세와, 그 다음에 차를 타는 자세에서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어떤 만세 자세를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무게중심이 높을지 또는 낮을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만세를 한 자세가 무게중심이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굽히는 자세가 무게중심이 낮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보면은 물체 전체 질량의 어떤 중심점으로 이를 질량 중심이라고 한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무게중심 같은 경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했죠? COM. 그렇기 때문에 센터 오브 매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 전체의 질량, 우리가 어떤 무게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질량의 중심을 우리가 센터 오브 매스,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를 우리가 질량의 어떤 중심으로도 얘기를 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인체 무게중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질량의 중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질량의 어떤 중심 말고 무게중심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그 특성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인체의 어떤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 평형과 안정성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세 줄이 좀 나와 있는데, 어찌 보면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잘 어떤 얘기를 한 내용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내용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동기술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최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반면에, 어떤 운동기술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감소시켜야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정성, 그리고 우리 뒤에 나오는 균형, 평형에 관련된
운동역학적인 원리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안정성이라는 것은 평형 상태를 깨트리기 어려운 어떤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그 육상 경기의 100m 출발 동작,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태위태한 자세예요. 누가 나를 탁, 내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육상 스타팅 자세, 보통 크라우칭 자세라고 하는데, 크라우칭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툭 쳐요. 그때 내가 앞으로 넘어질 정도의 안정성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뭐가 있을까요? 왜냐, 또 뭐 수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수영 어떤 스타팅 자세, 굉장히 막 앞에 스타팅 블록에서 막 넘어질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이유는 내가 어떤 출발의 어떤 소리를 듣고 빠르게 반응을 해서 안정성을 깨트리고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어떤 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유도나 레슬링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들어오는 어떤 태클이나 기술에 대해서 내가 무게중심을 낮추고 평형 상태를 깨트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성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호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평형과 균형, 그리고 안정성, 그 다음에 정적 평형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고 하면은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힘의 합이 0인 상태, 다시 말해서 어떤 회전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응과 조절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균형 간격이 뛰어나면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수행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힘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형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힘 그리고 내적인 힘을 잘 조절해서 내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바로 평형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소.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힘은 여기고 외부에서 쓸 수 있는 힘은 여기예요. 내가 내부에서 쓸 수 있는 힘을 40으로 썼는데 외부에서는 힘을 60으로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럼 평형 상태가 어떻게 된다? 깨지게 된다. 그러면은 외부의 힘이 60이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힘만큼 더 더해야 돼요? 20만큼의 힘을 더 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래야지만 서로 간의 수치, 서로 간 내외적인 힘이 합이 같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이 평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이따가 배우겠지만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평형과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평형 상태라는 것은 내외적인 힘의 상태를 0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해주고 있고, 어떤 힘을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것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보면은 균형에 대한 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스포츠 상황에서 신체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운동 기능을 발휘할 때와 역동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모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유 개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육상에서 스타팅 자세, 그 다음에 투기 종목에서의 상대방의 기술이 들어오는 자세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그거의 상황에 맞춰서 써야 한다는 거죠. 육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균형 능력을 최대한 유지해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평형 상태를 깨트리기 위한, 곧 깨지기 위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도나 그 다음에 레슬링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들어오는 기술에 대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안정성 있게 막는 것이, 기술을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2번의 균형에 대한 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보면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약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평형 상태를 깨트리기 어려운 어떤 정도, 하나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성이 높은 운동체는 넘어뜨리거나 뒤집기 말 그대로 어렵다는 거. 우리 뒤집다는 거 하면은 뭐 레슬링이 바로 떠오르죠. 레슬링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평형 상태를 깨트리기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리 체조 선수들 링 위에 가서 어떤 묘기를,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 선보이잖아요. 근데 좌우의 어떤 힘에, 팔 힘에 대한 근력에 대한 부분들이 온전치 않아서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안정성 있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역학에서는 이거를 평형 상태를 이와 같이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우리가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기출이 나온 부분이에요. 정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힘에 대한 성분을 뭐 크게 역학에선 그 두 가지로 성분을 구분을 하는데, 앞에가 이게 수직 성분,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부분을 수평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외적인 힘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수직 성분은 합이 0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수평 성분의 합은 0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정적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 3번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토크의 합은 0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봉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매달리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 무게가 끌어당기는, 중력이 끌어당기는 어떤 외적인 힘과 반대로 내가 그 근력을 통해서 그 무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게를 끌어올리려는 힘의 어떤 합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 상태를 안정적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정적 평형 상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저면과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살펴보면 알겠지만 기출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4년, 23년, 22년. 그러니까 20년도 때 넘어와서는 거의 뭐 매년 나왔어요. 그만큼 역학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운동 역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저면과 안정성이기 때문에 이 기저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출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저면이라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체가 지면에 접촉하고 있을 때 그 접촉점들을 연결시킨 면적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발 왼발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신발을 신었을 때, 구두를 신었어요. 오늘 구두를 신었다고 했을 때 일단은 각각 구두의 앞꿈치가 지면에 이런 식으로 닿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또 닿죠? 뒤꿈치가 이렇게 닿죠. 그리고 뒤꿈치가 닿으면서 이와 같은 기저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기저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게 일단은 각각 오른발과 왼발이 서 있을 때 만들어지는 기저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합친 것이 내 몸이 전체가 서 있을 때 만들어지는 기저면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지면에 접촉하고 있을 때 그 접촉점들을 서로 연결시킨 면적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바로 기저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기저면이라는 것은 결국 안정성과 굉장히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저면이라는 것은 결국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안정성 자체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볼게요. 평균대에서 한 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 있을 경우, 그리고 한 발만의 면적면이 기저면이 되지만 두 발로 서 있을 경우 기저면이 커져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평균대를 올라가 본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수업 때 그 체조 수업 때 한번 올라본 것 같고, 그때 학부를 졸업하고는 거의 올라가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평균대 위에서 한 발로, 그러니까 두 발을 이렇게, 평균대가 이렇게 일자잖아요. 일자로 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두 발을 맞대고 있는 것도 서 있기도 힘들어요. 중심을 잡기가 힘든데, 한 발로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저면의 크기가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끝나는 반면에 내가 두 발을 같이 디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기저면의 크기가 이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결국 기저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안정성이 같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물구나무 서기를 할 때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것보다 한 손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든데 한 손바닥만큼의 기저면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물구나무 서기를 했을 때 보통 이제 가로의 형태를 취하겠죠.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여서 한 손으로만 어떤 물구나무 서기를 하게 되면은 나의 기저면의 크기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반면에, 머리를 대고 양손으로 물구나무에 선다면, 일단은 물구나무 서기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양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저면의 크기가 여기서 또 되지만, 내가 머리를 이 정도에서 끝나게 되겠지만 머리까지 숙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또 기점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럼 이만큼의 또 면적이 더 생기는 거예요. 결국 머리를 대고 양손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한 사람은 어떤 삼각형의 모양, 결국 이 정도의 어떤 기저면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한 손으로, 두 손으로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크기의, 큰 크기의 기저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저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큰 크기와 뿐만 아니고 형태와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발로서 기저면을 우리가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양발을 이런 식으로 넣는 거, 양 옆으로 이렇게 놓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약간 이런 사선으로 놓는 거, 또는 이런 식으로 앞뒤로 놓는 거를 서로 비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각각 1, 2, 3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기저면에 대한 형태, 기저면의 어떤 크기가 어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어요? 가장 저는 2번, 3번은 모르겠지만 가장 불안정인 것은 제가 딱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불안정하겠죠. 앞뒤로 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게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하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평형 상태가 쉽게 깨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옆으로 벌리는 거, 그 다음에 양 옆에서 약간 사선으로 놓는 거,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3번이 더 기저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저면이라는 것은 크기와도 관계성이 있고 여기 문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형태와도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에 보면은 인체의 그래서 안정성을 결정짓는 요인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좀 더 밑에 나와 있는 점프업 이해와 함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번에 인체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전에 뭐 인체의 무게중심선, 그 다음에 중심의 높이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짝대기 모양으로 그렸을 때 무게중심이 대충 배꼽 1인치 위라고 말씀드렸죠. 대충 이 정도예요. 요 위치 위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거를 무게중심선이라고 무게중심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부족한 그림이지만 한번 그려봤지만 요거 좀 잘 기억하면서 안정성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저면 양발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고 무게중심선이 기저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기저면이 이렇게 생겼을 때 기저면에 밖에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불안정한 상태가 놓인다는 것이 바로 1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게중심선이 내 어떤 그대로 내려온 이 상태, 다시 말해서 이 발 아래에 보통 다리 사이에 위치하면 기저면의 어떤 중앙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 안정성은 높아지게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게중심선이 결국 뭐예요? 기저면의 가장자리에 근접할수록 평형이 깨져 인체는 불안정인 상태. 우리가 양 다리를 앞에다가 접촉을 시켜서 기저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기저면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이 선에 가까이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어떻게 된다?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평형 상태가 쉽게 깨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4번에 보면은 기저면의 크기가 클수록 안정성이 증가하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이 기저면의 형태에 따라서도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에 보면은 안정성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능한 한 중심의 이동이 기저면 밖에 위치하지 않도록 기저면을 높여서 그 안에 나의 무게중심선이 위치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 인체 중심의 높이, 중심선의 위치라고 했는데 일단은 생각을 해보세요. 인체 중심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안정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 중심과 높이, 이 인체 중심의 높이와 그다음에 안정성은 어떤 관계를 가진다?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중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꼿꼿하게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안정성은 같이 증가하나요? 아니에요. 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반대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높이면 높일수록 나의 안정성은 어떻게 된다?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반대로 중심을 내가 낮추면 낮출수록 안정성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중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정하다, 안정성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인체 중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투기 선수들, 격투기 선수들이나 유도 선수들이나 레슬링 선수들이 상대방이 태클이 들어오려고 할 때, 기술이 들어오려고 할 때 무릎이나 중심을 낮추는 이유는 뭐냐? 안정성을 높여서 나의 평형 상태나 어떤 그런 무게중심이 상대방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인체 중심을 제일 높게 하는 것은 양손을 들고 팔꿈치를
뒤꿈치, 팔꿈치라고 잘못 말했는데 뒤꿈치를 드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세하는 자세에서 뒤꿈치를 드는 자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근력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체 중심이 높은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자세가 여러분들 떠올리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스파이크. 배구에서 스파이크 말고 블로킹하는 자세. 블로킹하는 자세가 대표적인 어떤 이게 인체 중심의 높이를 높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강하게 친 어떤 배구공을 막는 자세가 바로 이런 어떤 우리가 인체 중심의 높이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는 인체 중심의 높이는 발끝에서 54에서 56 지점에 있고, 여자는 52에서 54. 결국 남성보다는 여자가 무게중심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국 남성보다는 여자가 무게중심이 높은 이유는 뭐다? 체중 질량의 분포가 여성 같은 경우는 하체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남성 같은 경우는 상체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무게중심의 어떤 부분들도 많이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체 중심선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인체 중심선은 인체 중심으로부터 수직 하방을 향하는 선, 바로 아까 제가 이렇게 못난 그림을 그렸지만 이 그림에서부터 무게중심으로부터 아래로 하방으로 향하는 선을 우리가 인체 중심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체 중심선이 기저면의 중앙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내 기저면의 위치에 이 기저면이라 했을 때 이 기저면의 중앙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내 안정성 높아지게 되고, 옆으로 빠지게 되고, 옆으로 사이드로 빠지면 빠지게 될수록, 결국 기저면의 바깥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안정성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체 중심선이 기저면의 중앙 위치에 올수록 어떻게 된다? 안정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기저면의 한쪽 끝에 위치할수록 불안정한 자세가 되기 때문에 기저면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넘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안정성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인체의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좀 이게 무게 중심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평형과 안정성, 그리고 기저면과 어떤 안정성과의 관계, 그리고 기저면과의 어떤 안정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거를 스포츠 현장에서도 적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 큰 도움이 될 거고, 뭐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너무 외우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스포츠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부분들을 내가 대입만 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한 문제의 어떤 내용들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음은 인체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 지뢰와 뭐 그다음에 바퀴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체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인체의 어떤 지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운동의 종류, 운동력학에 정리하는 운동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진운동, 같은 동의어로 선운동, 각운동, 그 다음에 회전운동 같은 동의어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있다? 복합운동의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복합운동의 형태에 의해서 인체의 움직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특히 이 인체 지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 회전운동, 각운동, 다시 말해서 인체의 어떤 관절의 분절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인체의 지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는 근육의 수축력과 분절의 가동력을 이용해서 지뢰, 바퀴와 축, 도르래와 등과 같은 간단한 기계적 작용을 수행함으로써 복잡한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사람의 몸은 굉장히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봤을 때 말 그대로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몸을 이런 인체 지뢰에 빗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것이 바로 인체 구조 특성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지뢰는 받침점, 다시 말해서 회전축, 저항점, 작용점이 힘점이 존재하는데, 특히 인체의 경우에는 분절이 지뢰 때 역할을 수행하고 그 뼈를 움직이는 근육의 정지점에는 힘점이, 움직이는 분절의 무게 중심에는 저항점이 위치하며 운동하는 관절은 받침점에 위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좀 이제 뒤에 나오면서 배우겠지만 결국 우리 몸의 결국 인체 관절의 움직임을 지뢰에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1번과 2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인체의 어떤 질의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 질의 요소. 요거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체 질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받침점, 그리고 저항점, 힘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저는 일반적으로 가장 질의 대표적인 어떤 형태, 일종 질의, 이걸 우리가 시소로고도 표현을 하죠. 이와 같이 해서 부분들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세모가 있죠. 그 다음에 시소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내가 힘을 주는 부분들, 이거를 우리가 보통 힘점이라고 표현하고, 영어의 약자로서 뭐로 표현하냐면 F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힘점, 주동근의 착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F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반대로 저항하고 있는 이 물체에 저항하고 있는 작용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R로서 표현한다. 여기서 저항점, 작용점, 분절의 무게중심이며 뼈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R. 그리고 옆에 가운데 있는 이 축 같은 경우는 X6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앞글자를 따서 A. 이런 식으로 A, F, R. A 같은 경우는 결국 받침점 X6, 그다음에 저항점 같은 경우는 R, 그 다음에 힘점 같은 경우는 F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어떤 관절의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제 이와 같이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 팔꿈치 관절을 옆에서 바라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상완 분절, 전완 분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팔꿈치를 굽힌다고 했을 때 요 팔꿈치 관절이 뭐가 돼요? 바로 X6, 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뭐 바벨을 들고 있어요. 덤벨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이 덤벨이 뭐가 돼요? 저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보통 이 팔꿈치를 굽히는 어떤 근육의 주동근 같은 경우는 상완 이두근이기 때문에 이 상완 이두근이 뭐가 된다? 힘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모든 관절의 움직임을 질의 요소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인체 질의 요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고, 각각 이제 2번과 3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팔과 작용판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힘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어로서 FA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힘점을 F, 그 다음에 받침점을 A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 사이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FA로 표현을 하고, 작용평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저항점, 그 다음에 작용점과 그 다음에 힘점이 아니고 받침점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RA로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힘팔이라는 것은 뭐냐? 힘이 작용되는 지점에서부터 받침점, 축까지의 수직거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색깔을 바꿔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 보시면은 여기 F, 힘점에서부터 받침점까지의 어떤 이 거리, 요거를 뭐라 그런다? 바로 FA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작용팔, 저항팔 같은 경우는 요 저항점에서부터 그다음에 앞에 밑에 나와 있는 받침점까지 이 길이를 뭐라 그런다? RA로 표현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팔 같은 경우는 영어로 뭐라 그런다? FA, 밑에 같은 경우는 작용팔 같은 경우는 RA, 여기 써놨네요. 제가 FA와 RA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걸 왜 배우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힘팔과 그 다음에 작용팔, 다시 말해서 저항팔이 어떠한 길이를 서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힘의 어떤 차이, 효율성, 기계적 효율성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효율성, 이 효율성이 각각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종지뢰, 이게 지금 시소가 대표적인 일종지뢰거든요. 이 일종지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롭게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의 어떤 작용점이, 효율성이 각각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뒤에 나오는 2종지뢰와 3종지뢰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힘팔의 크기와 그다음에 작용팔의 크기가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힘의 효율성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 질의 어떤 세 가지 요소, 그 다음에 받침점, 저항점, 힘점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몸의 어떤 관절의 형태가 바로 받침점, 저항점이라는 것은 근육점, 그리고 저항점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저항, 그리고 힘점이라는 것은 어떤 근육의 어떤 수축의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런 질의 3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힘팔이라는 것은 여기 여기 나와 있는 힘점에서부터 그다음에 받침점까지 어떤 길이, 그리고 작용팔이라는 것은 저항점에서부터
받침점까지 이 길이를 바로 우리가 작용팔, 저항팔까지의 어떤 부분이라고 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어떤 질의 요소들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어떤 질의 어떤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체 질의의 어떤 종류와 특징도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2025년도에는 출제되지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골 문제로서 이 질의 종류와 특징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약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첫 번째, 우리 앞에서 보았던 시소에 대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일종지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을 볼게요. 일종지혜 같은 경우는 가운데 받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힘점, 그리고 작용점이 그 받침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에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받침점의 위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힘팔과 그다음에 저항팔의 위치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부분들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위와 같이 작용점 R과 힘점 F 사이에 받침점 A가 있는 지뢰를 바로 우리가 일종지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힘점, 축, 작용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작용점과 힘점의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작용점을 쓰고 축, 그 다음에 힘점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니은에 보면은 가운데에 뭐가 있다? 받침점이 있는 유형을 우리가 일종지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으로 치면은 대표적인 게 일종지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소, 저울, 연탄집게, 손톱깎이, 팔을 위로 뻗을 때 위팔 세갈래 등의 역할 등이 바로 생체 역학적인 어떤 일종지뢰에 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힘팔과 작용팔의 상대가 길이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할 수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받침점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힘팔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고 작용팔이 더 작아지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뭐냐면 힘팔이 크고 작용팔이 작다는 것은 힘에서는 이득을 봐요. 이득을 보나 거리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FA가 더 길고 RA가 더 큰 경우, 이 축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 축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힘팔이 더 짧아지고 저항팔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와 서로 반대로 되게 됩니다. 힘에서는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힘에서는 이득을 보지 못하고 거리에서는 이득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학적 이득은 이 일종지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면은 자율성이 있기 때문이죠. 양 끝에 힘점과 작용점이 있고 그 가운데 받침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어떤 힘팔과 그 다음에 저항팔이 정해지고, 그 저항팔과 힘팔의 길이에 따라서 어떤 힘과 어떤 거리의 어떤 소득도, 그러니까 효율성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일종지뢰는 이제 마무리하고 이종지뢰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지뢰 일단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 이종지뢰 같은 경우, 자, 이종지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그림을 봤을 때 맨 끝에 받침점 X가 있고 그 사이에 그 힘점이 맨 끝에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작용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종지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무조건 힘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받침점이 있는, 거꾸로는 할 수 있대. 요 힘점과 작용점의 위치가 바꿔버리게 되면은 이 뒤에 배우는 삼종지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 받침점의 위치에 따라 어떤 부분들도 바뀔 수 있다는 것들, 이런 식으로 반대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이종지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받침점과 작용점의 거리를 뭐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RA라고 말씀을 드렸고 받침점과 힘점까지의 거리를 FA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받침점이 바깥에 있어야 하고 그 힘점과 받침점 사이에 작용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항상 어레이스 힘팔이 무조건 길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작용팔이 어떻게 된다? 저항팔이 무조건 짧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힘과 힘의 거리에서는 이득을 무조건 봐요. 근데 거리에서는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이 이종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질의 같은 경우는 역학적인 이득이 항상 뭐다?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기억해 보게 되면은 종이 절단기처럼 받침점과 힘점 사이에 작용점이 있는 유형의 지뢰를 우리가 바로 이종지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축, 작용점, 힘점 이 사이가 있고 서로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근데 힘점이 먼저 나오고 그 사이에 작용점, 그 맨 끝에 축이 있는 이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한다. 자, 이종지뢰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힘에 대해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어떤 내가 적은 힘으로도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기계적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형태를 발목 관절이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약간 몸을 들어 올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종질의 어떤 우리 운동역학에서의 대표적인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동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이종질에 나타나는 어떤 형태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종질에 대한 부분들은 기억을 하실 게 결국 다시 뭐냐? 그 형태, 일단 받침점이 맨 끝에 있고 그 맨 끝에 반대되는 지점에 힘점이 있고 그 사이에 작용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다? 항상 힘팔이 무조건 이 저항팔보다 크게 되어 있다. 항상 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힘에서는 무조건 이득을 보지만 거리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보고 역학적 이득은 무조건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아무튼 훌륭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종질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3종질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종질의 같은 경우는 2종질의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로 방향을 바꿀 때 그 위치가 바뀌지 않았는지 정확히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3종질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받침점이 맨 끝에 있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지점에 작용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다? 힘점이 있는 것이 바로 3종질에 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해 보면은 핀셋과 같이 힘점이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에 있는, 즉 가운데서 힘이 작용되는 어떤 유형의 어떤 지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3종지뢰라고 말씀드렸고, 축, 힘점, 작용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3종지뢰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받침점과 작용점이 양 끝에 있고요. 그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바로 힘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종지뢰와는 다르게 힘점이 받침점, 그러니까 힘팔이 작용팔, 저항팔보다 어떻게 됐다? 무조건 작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3종질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면은 힘점이 가운데, 작용팔이 항상 크다라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힘점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처럼 힘점이 가운데에 존재하기 때문에 작용팔이 항상 어떻게 된다? 무조건 항상 큰 것이 바로 3종질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겠지만 팔꿈치 굽히기는 동작, 기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운동, 인체의 어떤 관절의 어떤 근육의 어떤 수축과 이완에 대한 어떤 대부분의 운동 형태는 바로 이런 3종질의, 바벨을 들고 하는 운동이 대부분 이 3종질의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결국 다시 말해서 인체의 대부분의 어떤 관절의 움직임은 3종질의 형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힘에서는 이득을 보지 못하지만 거리에서는 이득을 보는 어떤 3종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구가 그대로 지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인체는 대부분 3종질의 형태를 취하고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손해를 보지만 거리에서는 이득을 보는 것이 3종질의 대표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종질의 같은 경우는 항상 힘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 효율이, 기계적 이득이 1보다 큰 반면 3종질의 같은 경우는 항상 힘의 손해를 보고 어떤 거리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역학적 이득이나 기계적 이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1보다 작은 것이 3종질의 어떤 특성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1종, 2종, 3종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무엇보다도 요거를 내가 그림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림으로서 요거는
일종지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축이 있고 양 옆에 어떤 힘점과 저항점이 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죠. 가운데 축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양 끝에 이런 식으로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일종지뢰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축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저항이 있고 끝에 힘이 있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거를 이종지뢰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축이 있고 이와 같이 가운데 힘점이 있고 저 끝에 저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삼종지뢰라고 표현한다. 3종, 2종, 1종.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일종지뢰 같은 경우는 힘팔과 저항팔이 항상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종지뢰 같은 경우는 저항팔이 힘팔보다 무조건 작다. 그 다음에 삼종지뢰 같은 경우는 저항팔이 힘팔보다 무조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효율 같은 경우는 3종지뢰 같은 경우는 1보다 작고 2종지뢰 같은 경우는 1보다 크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아셔야 하는데 뒷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조금은 자세하게 표로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뢰의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종지뢰, 2종지뢰, 3종지뢰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1종지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힘팔이 더 크고 작용팔이 더 짧은 경우에는 결국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힘에서는 이득을 보지만 이동거리에서 손해를 본다. 반대로 얘가 힘이고 얘가 R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축의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힘팔이 작용팔보다 더 큰 경우에서는 힘의 크기에서는 어떤 손해를 보고 이동거리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 일종지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힘팔과 작용팔이 같아요. 말 그대로 엑시스가 가운데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서로 간의 방향만 바꿔주지 어떤 이동의 어떤 크기와 이동거리에는 변화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이종지뢰와 삼종지뢰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종지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힘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팔이 작용팔보다 크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이익이 있고 이동거리에서 손해를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삼종지뢰 같은 경우는 이와 반대죠. 이런 식으로 축이 있고 여 가운데 힘점이 있고 저항점이 있는 부분들, 항상 작용팔이 큰 상태를 바로 삼종지뢰라고 말씀드렸고, 힘의 크기에서는 손해를 보고 이동거리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 바로 삼종지뢰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뢰에 대한 부분들은 2026년 시험에는 아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종지뢰, 2종지뢰, 3종지뢰 좀 잘 기억을 해두셔가지고 반드시 한 문제 맞추는 어떤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퀴와 축에 대해서 볼 텐데, 사실은 지금까지 역학에서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출제 거기에서는 정해놨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출제의 어떤 그 부분들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러니까 높지 않고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바퀴와 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바퀴와 축의 원리 같은 경우는 어떤 척추 운동에서 주변에 어떤 근육이 수축할 때 몸통의 전체 방향이 바뀌는데, 이는 바퀴와 축의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르래 원리 같은 경우는 힘의 작용을 바꿔줄 때 도르래를 사용하고 관절을 지나는 근육이 수축하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도르래 원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와 축 같은 경우는 각각 한번 읽어보고 요 정도의 어떤 개념만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바퀴와 축의 어떤 1유형과 2유형에 대한 어떤 부분들만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1유형 같은 경우는 결국 바퀴와 축의 제 1유형 같은 이종지뢰와 유사하대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결국 힘에서는 이득을 보지만 거리에서는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바로 제1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퀴에 힘을 가해 축에서 보다 큰 힘을 얻는 유형들, 그러니까 힘에서 이득을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제1유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2유형은 삼종지뢰와 유사하다고 나와 있죠. 삼종지뢰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는 이득을 보지만 힘에서는 이득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축에서 힘을 가해 바퀴에 빠른
바로 어떤 회전력을 얻고자 하는 유형, 바로 거리에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빠르게만 하게 되면은 속도에서 이득을 얻는 것이 바로 제2 유형, 바퀴와 축의 어떤 제2 유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퀴와 축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만 여러분들이 읽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유형 같은 경우는 2종 지뢰와 유사하고 제2유형 같은 경우는 3종 지뢰와 유사하다는 것만 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운동역학 핵심 특강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